차가운 새 한용희. 그해 겨울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하다. 그 간혹 겨울밤 창문을 덜컹이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눈을 떴을 때, 또는 무엇인가 서걱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창문을 열었을 때, 한방눈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기라도 했다면 나는 예외 없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체온이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나의 뇌리는 언제나 넓디 넓은 한강 하류에 닿아 있는 강화도 북단의 그곳으로 달려가곤 하는 것이었다. 예성강과 한강이 하구에서 맞닿아 이루는 거대한 삼각주의 그곳에 내리는 눈발을 보았다면 누구나 숨을 멈추고 그 장엄한 풍경에 넋을 잃었으리라. 그것은 보는 자의 넋을 빼앗는 엄청난 광경이었다. 끝이 안 보이는 저쪽 수평선에 맞닿아 있는 천지를 가득 채운 눈. 하늘을 바라보면 온통 나비만이 보였다. 하얀 나비들이 광풍에 날아다니고 있었다. 청산 너머 푸른 무밭에 난분분 꽃들을 찾아 몰아치는 북풍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수억 마리의 나비들이 미친 듯이 군무를 하고 있었다. 언제나 꿈의 마지막은 나비떼들이었다. 꿈에서 깨어나 잠을 잃어버리고 날밤을 홀딱 새우고 나면 새벽녘 여명의 몽롱한 뇌리 저쪽에서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황중사, 그 사람이었다. 푸르스름한 담배 연기 속에 그는 정신박약아처럼 무심히 웃고 있기도 했고 어린아이같이 비죽거리며 눈물을 질금거리기도 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전혀 우연찮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말년에 나는 재수가 없었다. 동기들이 6개월 정도 남은 군대 생활의 마지막을 마음껏 누리고 있을 때 나는 난데없는 전방 파견 명령을 받았던 것이다. 늦은 가을의 어느 주말, 외출해서 캠프로 돌아왔을 때 나는 몹시 기분이 상해 있었다. 그 무렵 심심풀이로 만나고 있던 여자에게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던 탓이다. 멍청한 계집애였다. 아니, 너무 순진하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어린애가 울먹이면서 말했다. 나는 맥주잔을 소나기에 넣고 빙빙 돌리면서 그 애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얼음같이 차가웠던 잔이 점점 미지근해졌다. 나는 닝닝한 맥주를 목구멍으로 흘러넣으면서 홀 안에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음악 소리는 지나치게 컸고 누구의 노래인지 생각이 나질 않았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멍청하게. 미리 알아서 주의를 했어야지. 야, 나는 군발이야. 능력이 없다고. 여자애가 지나치게 순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됐다. 나는 점차 짜증이 났다. 주말 오후가 뭉개지고 있었다. 화창한 일요일에 이 애를 만난 것을 후회했다. 알았어, 처리해야지. 하지만 내가 병원까지 따라가는 것은 기대하지 마라. 너도 알지? 돈은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여자애가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의 신경은 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시끄럽기만 한 팝송의 잡음에 가 있었다. 터무니없이 시끄럽기만 한 음악 소리와 그 사이사이로 들리는 레코드 바늘이 판에 긁히는 소리가 간단없이 신경을 자극했다. 나는 단지 나 자신에게 화가 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옳았다. 결국 그 애는 잠깐 스쳐가는 미풍에 지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스스로 중얼거려 보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 실수를 한 것뿐이야. 손해본 것도 아무것도 없어. 멍청한 계집애.
나는 조일병을 불러 함께 테니스를 치러 갔다. 클레이 코트였지만 테니스장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어 그런대로 괜찮았다. 아메리카풍으로 널찍널찍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잔디밭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 싱그러웠다. 조와 나는 2시간가량 땀을 흘렸다. 코트 바닥을 튕겨오르는 탄력 있는 구음이 피아노의 높은 음처럼 경쾌했다. 오랫동안 치지 않아 약간 솜씨가 준 것 같았다. 포 쪽은 괜찮았지만 백핸드 스트로크가 번번이 라인을 넘었다. 결국 나는 듀스까지 가서 2번이나 물렸다. 나는 그날 밤 조에게 술을 샀다. 샤워를 하고 올라간 NCO 클럽에서 조가 잔을 고양이처럼 핥으며 지나치듯이 물었다. 계약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 나는 짧게 말을 끊었다. 더 이상 구질구질하게 끌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주위 아이들이 홀로 가득 차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갑자기 불이 나가며 은은한 백뮤직이 깔리기 시작했다. 스테이지에서 말처럼 날뛰던 쥐아이들이 자리로 돌아가며 긴 휘파람을 불었다. 나는 서빙하는 아가씨를 불러 위스키를 더블로 주문했다. 스테이지 한쪽 구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스트립걸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여자는 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요염하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여자는 거대한 화사였다. 화려한 무대 의상에 붙어있는 구슬들이 뱀의 비늘처럼 번쩍거리며 불빛을 사방으로 비산시켰다. 그녀가 몸을 꼬며 알몸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운동 후의 기분 좋은 달콤한 피로와 적당한 취기 속에 눈을 지그시 감고 그의 하구의 몸짓을 기억해냈다. 때로는 불꽃처럼 격렬했고 때로는 클래식의 여운처럼 은은했다. 포만감 뒤의 나른했던 피로와 새벽녘 담배 연기 속의 허탈감은 홀의 한가운데 놓여있는 뮤직박스에서 흘러나오는 미드나이트 블루처럼 고혹적이었다. 인생의 복판에는 언제나 다양한 것들이 시즐과 낫줄로서 교직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미식가처럼 천천히 음미했다. 때때로 자기 자신의 분노조차 타인의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교활함이 필요했다. 조일병이 거의 아슬아슬하게 몸을 드러낸 무의의 늘씬한 몸매를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내뱉듯이 말했다. 끝내주네. 내가 피식 웃자 그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잊어버려요. 그까짓 것. 다음 주에 여자아이들을 만날 건수가 있는데 정 병장님도 함께 가시죠. 연계들이에요. 1학년 애들인데 무용과 애들이라 하나같이 늘씬하답니다. 정 병장님도 이런 때 참한 신마이로 기립가이 하시죠? 좋았어. 다음 주 토요일 괜찮나? 오케이. 나는 쾌활함을 과장해 조에게 소리쳤다. 내가 침울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 이윽고 스트립걸이 한 조각 남은 천 조각을 완전히 벗어 던졌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짐승 같은 괴성이 홀을 울렸다. 그녀의 음모는 물에 젖은 고양이의 털처럼 윤기가 흘렀다. 잠시 후 무대 라이트가 꺼졌고 다시 요란한 음악이 스테이지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날 밤 술을 많이 마셨고 가지고 있던 패스를 반납하지 않고 다시 외출해 조와 함께 기지촌에 널려있는 여자를 샀다. 주말은 언제나 같았다. 같은 캠프, 같은 클럽, 같은 스트립쇼, 같은 갈증, 비슷비슷한 양놈들, 언제나 개천바닥 같았던 계집들. 하지만 고참이 되면서부터 나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다만 지독한 권태였던 것 같다. 나는 무료해서 술을 마셨고 운동을 했고
마리화나를 피웠고 그리고 때때로 여자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전혀 낯선 방에 처음 보는 여자 옆에 벌거벗은 채 엎드려 있던 기억이 난다. 처음 보는 여자의 얼굴에 얼룩진 질낮은 화장품의 독한 냄새에 낯을 찡그리며 나는 혼탁한 머리를 흔들었다. 당뇨 속에 잠긴 빨래를 쥐어짜듯이 간밤의 기억을 더듬어 보아도 어디서 여자를 만났는지 기억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기억하려 하진 않았다. 어차피 비슷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낮은 천장은 한가운데가 염천의 소배떼기같이 축 늘어져 있었고 색이 바랜 벽지는 빗물에 얼룩져 서투른 일본 지도를 그려놓고 있었다. 베니어판으로 조잡하게 막아놓은 방은 매우 비좁았는데 한가운데에 놓여있는 커다란 침대의 울긋불긋함이 저자에 나앉은 매춘부의 웃음같이 분잡스럽게 느껴졌다. 요란한 침대 한 구석에 찌그러진 양철 대야처럼 구겨져 있는 여자의 벗은 나신이 개구리의 그것같이 노골적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고 몇 장의 지폐를 여자의 머리맡에 놓았다. 월요일 아침이기 때문에 중대 오피스에서 오전에 미팅이 있을 것이다. 중대의 최고참으로서 카투사 사병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일과였다. 카투사 선임 병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은 그럴듯한 일이었다. 비록 내가 그 자리에 참석해 몇 명의 미군 장교들이나 하사관들과 농담이나 짓거리며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영향력이 미치는 힘은 대단했다. 중대병들은 그러한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통신대의 40여 명의 중대원을 대표해서 나는 사단 파견대와의 연락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었으며 사병들의 보직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웨스트 포인트 출신의 전형적인 미군 장교인 캡틴은 나에게 절대적인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호의를 갖고 있는 것은 그에게 이용 가치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라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있었다. 서로의 어깨가 든든할 때만 공생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 행하여지는 어느 세계에서나 통용되는 어법이었다. 나는 야전 잠바를 걸치고 장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디선가 어린애의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좁은 마당을 걸어 나오며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덧문이 살며시 열리며 갈래머리를 따은 조그만 계집 아이가 말끄러미 나를 쳐다보았다. 계집 아이의 등에 엎인 우는 아이의 눈빛이 가을 하늘처럼 에메랄드 빛으로 끝없이 투명했다. 그 월요일 아침의 미팅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 아침의 미팅 분위기는 유리 조각처럼 경직되어 있었고 대화 내용은 왠지 어색하게 겉돌기만 했다. 보통 30분 정도 걸리던 미팅은 5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나는 어쩐지 나를 싸고 노는 분위기가 묘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미팅이 끝나고 술에 덜 깬 머리를 블랙커피로 달래며 사단 본부에서 온 공문서처를 뒤적이고 있을 때 캡틴이 나를 불렀다. 중대장실로 들어가는 나를 바라보는 퍼스트 사전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다. 캡틴은 미안하다는 듯이 정중하게 말을 꺼내며 사단에서 내린 나의 파견 결정을 통보했다. 한국군에 이첩해 주기로 한 신형 전자통신 장비를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유능하고 경험 많은 카투사가 필요하다. 통신 장비를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고 때로는 기술적인 통역도 할 수 있는 베테랑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맞는 병사를 찾은 결과 사단 본부에서 직접
통신대 최고참인 나를 지명했다는 내용의 이야기였다. 운이 나빴다. 나는 신병 때부터 통신대에서 밥을 먹었고 최고 고참이 돼서 행정병으로 보직을 옮기기 전까지는 통신에 관한 한 포사령부 전체에서 가장 노련하다고 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모범 사병으로 뽑혀 한 달 전에 받은 포사령관 표창이 더욱 그들에게 엉뚱한 신뢰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말년인 나에게는 지독하게 억울한 차출이었다. 캡틴은 2개월 후에는 나를 다른 병사와 교체해 주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나는 더블백을 꾸렸고 사흘 후에 강화도 한국군 해병대 관할 구역에 미군 1개 분대와 5명의 기술팀과 함께 투입됐다. 그의 겨울을 나는 그 섬에서 보냈다. 이전 작업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다. 내가 그를 만난 것은 강화도 투입된 지 2주일쯤 지난 후였다. 우리 기술팀들은 강화도 북단의 DMZ 내에 있는 해병본부에 도착하자마자 베릭스를 지어줄 것을 사령부에 무전으로 요청하였다. 미 공병대는 도착한 지 한나절 만에 우리 기술팀을 위해 근사한 조립식 건물을 통신대 한복판에 만들어 주었다. 첫날 우리 기술팀들은 샤워를 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다. 아주 가깝게 보이는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대남 방송이 우리의 귓전을 계속 어지럽혔다. 그 소리는 발악적으로 짖어대는 개소리처럼 들리기도 했고 중얼중얼 주문을 걸어대는 라마성의 연불소리 같기도 했다. 누군가가 귀에 입을 갖다 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주절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을 최면이라고 한다면 지독한 최면이었다.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해서 영탄조로 읊어대는 수령님의 하회와 같은 사랑과 모시로 들려오는 중창과 남조선 괴뢰도당을 경멸하고 민족의 원수 양키를 몰아내자는 내용의 방송이 번갈아가며 끈질기게 귓전을 때렸다. 그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밤새도록 계속됐다. 나와 기술 요원들은 거의 매일 밤 잠을 설쳐낸 터라 신경은 항상 곤두서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 기술적인 문제는 매뉴얼에 따라 처리됐고 때때로 통역을 해야 할 일이 생기면 간단하게 끝나곤 했다. 그러나 통역은 생각만큼 간단한 것이 아니었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사고방식과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그것은 매우 미묘한 문제였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우리말과 그들의 말 둘 다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우리같이 배움의 열이 극성맞은 나라에서 영어 회화를 제대로 구사할 줄 아는 자가 그 일대에 나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은 퍽 엉뚱한 일이었다. 하여간 그런 상황 때문에 양측은 내가 통역해 준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시각은 그들의 시각이 되어갔다. 나의 사고가 점차 절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나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해방 후 군정 때 어떻게 통역 정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나 하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모든 것은 새치 혀끝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영어를 나불거렸고 그들은 내 혀끝에 따라 움직였다. 그러한 나날 속에서 나는 해병대 통신 장교들과 친해졌고 그들의 숙소와 PX 그리고 주사장을 드나들게 되었다. 일과 후 가끔 그들과 소주를 마셨고 해병대 주계에서 밥을 먹었다. 지금도 그 당시 취사병으로 있던 주 병장을 잊지 못한다. 주 병장은 입대 전 중국집 주방장으로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음식집에서 잔뼈가 굵은 터라 음식 솜씨가 일품이었다. 사람이 호인인데다 술을 몹시 좋아했다.
나는 그에게 블랙 라벨의 위스키 2병을 선물로 사주었다. 그 이유는 양식에 질려있던 터라 가끔 그에게 해병대 짬밥을 얻어먹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 통신대원들에게는 식사 지원을 해주기 위해 보름마다 캠프에서 쿡이 교대로 파견 나왔는데 그들이 해주는 양식은 전혀 내 입맛에 맞지 않았다. 토마토 케찹을 넣고 삶아낸 정통 앵글로색슨들이 먹는다는 닝닝한 닭덩어리라든가 얼치기 깜둥이들이 좋아한다는 켄터키 치킨이라든가 느끼하기만 한 햄버거 따위에 나는 애초부터 어지간히 질려있던 터였다. 주 병장은 나에게 짬밥뿐만 아니라 그 자신만이 아는 비법으로 만들어낸 특식을 제공하곤 했다. 음식에도 연금술사가 있다면 그는 대단한 연금술사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 빈약한 보급에도 불구하고 틀림없이 훌륭한 식사를 내놓았으니까. 특히 그가 콩나물 등속을 집어넣고 끓여낸 된장국은 술 취한 다음 날의 해장국으로는 그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아침부터 시작된 진눈깨비와 비바람 치는 날씨 때문에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고 오후부터는 아예 본부와의 통신조차 두절되어 버렸다. 늦가을로는 엄청난 양의 비가 몰아치며 내렸다. 비상이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밤 근무를 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간밤에 PX에서 갖다 마신 술로 속이 아려왔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녹초가 되었다. 쓰린 속과 공복감으로 뭔가 뜨뜻한 것을 얻어 걸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상황이 끝났을 때 오피 밖의 둔덕에 앉아 담배를 한 대 피워 물었다. 강 이쪽과 저쪽의 스피커는 여전히 마주보고 개처럼 지저대고 있었다. 갑자기 주개가 생각이 났다. 따뜻한 국물이라도 얻어 마시고 싶었다. 나는 강에서 피어올라 뽀얗게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새벽 안개를 헤치고 좁다란 연병장을 타고 내려갔다. 취사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세면 바닥을 워커로 탕탕 굴러 인기척을 냈다. 그러나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 나는 그대로 짬밥장 안으로 들어갔다. 대대병들의 아침을 위해서 간밤에 재워놓은 국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한 그릇 퍼먹을 작정이었다. 생각대로 거대한 국솥 안에는 국이 끓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주사장 한 구석에 있는 솥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나는 뭔가 어둠 속에서 꾸물거리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가 잠에 취한 듯 국솥 옆의 따뜻한 세면 바닥에서 자다가 일어서는 것이었다. 검은 그림자는 비척거리며 일어나더니 갑자기 솥뚜껑을 군홧발로 걷어찼다. 나무로 짜놓은 커다란 솥뚜껑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주사장 바닥 위로 떨어졌다. 나는 긴장을 하여 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서서 그자를 바라보았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자는 바지 앞춤을 부시럭거리더니 국솥 안에다 오줌을 갈기 시작했다. 꽤 긴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자는 다시 국솥 옆에 쓰러져 버렸다. 나는 토할 것 같았다. 누워있는 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 나는 국솥 옆으로 다가갔다. 황중사였다. 단추가 풀리고 군화가 한쪽은 벗겨진 엉망진창인 모습이었는데 그나마 군복은 온통 흙투성이었다. 나는 소리 없이 뒤돌아 주사장을 빠져나왔다. 그날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나는 마침 비번이었으므로 다시 주계에 내려가 보았다. 주병장에게 그 사실을 말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나를 그곳에 가게 만들었다. 마침 조식 시간이었으므로 대원들은 식당에서 분주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 국을 먹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주병장을 찾았다. 그때 나는 구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황중사를 보았다. 나는 그를 주시했다. 그도 그 국을 먹고 있었다.
그는 전혀 딴 사람 같았다. 나는 갑자기 내가 왜 그곳에 갔는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나는 그대로 돌아서서 식당을 나왔다. 그 이후 나는 주병장과의 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주병장은 껄껄 웃었다. 그리고 술을 한 잔 들이킨 후 북어를 찢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영감이 또 한 잔 했군. 날씨만 굳으면 주체를 못한단 말이여. 정병장 이해를 혀. 영감은 맛이 좀 갔어. 처음에는 나도 황당했는데 3년 동안 같이 짬밥을 먹었더니 좀 알 것 같아. 그 이후 나는 주계에서 국을 먹지 않았다. 아니, 밥도 먹을 수가 없었다. 나는 황중사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영감이란 별명에 어울리게 몹시 늙어 보였다. 그를 처음 보았을 때 저렇게 늙은 군인도 있나 하고 의아스러울 정도였지만 나중에 주병장으로부터 그의 실제 나이가 40을 조금 넘었다는 것을 듣고 다시 한번 놀랐었다. 주병장 말로는 월남에서 사람을 많이 죽인 것 때문에 정신이 살짝 갔다는 것이었다. 비가 오면 사이코가 돼. 우리는 이제 다 알아. 중대장이나 대대장도 아예 피할 정도니까. 좋은 점도 있어. 영감은 애들을 괴롭히지 않거든. 그의 말대로 영감은 인사계였지만 전혀 사병들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 당시의 한국군의 형태로 봐서는 퍽 예외적인 일이었다. 어쨌든 나는 점차 바빠졌던 통신 장비 컨트롤 문제로 그에게 더 이상 정신을 쓸 여유가 없어졌다. 우리 파트의 대원들은 교대로 근무를 계속했고 전자 매뉴얼의 숙지와 이첩에 대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한국군 고급 장교들과의 회동이 점차 잦아져 갔다. 그 당시의 나의 입장은 지금 생각해보니 박쥐 같은 존재였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엉거주춤한 자세로서 어영부영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마음에 걸리곤 한다. 같이 근무하던 미군들과 기술팀은 근무가 끝나고 밤이 되면 지프차를 몰고 비밀스럽게 강화 읍내로 나가 술을 마시고 돌아오곤 했다. 처음에는 몇 번 나도 같이 나가 술을 마셨는데 나중에는 그만두어 버렸다. 이유는 여자 때문이었다. 그들은 술이 취하면 여자를 찾았는데 말이 통하는 것은 결국 나뿐이었기 때문에 나에게 부탁을 하곤 했었다. 하지만 나는 얼치기 양놈들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기는 싫었다. 제대를 하면 미국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중의 한 대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계획대로라면 몇 년 후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을 것이었다. 그런 나에게 3년간의 군대 생활은 억울하기 짝이 없는 소모에 지나지 않는 일이었고 더군다나 양놈들의 성욕에까지 충성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 아니, 어느 군대라도 마찬가지였다. 군대는 나에게는 하나의 덫이었다. 나는 피하다 못해서 군에 온 것이었고 단지 좀 더 편할 수 있는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카투사 시험을 치른 것뿐이었다. 세월이 빨리 흐르기만을 바라는 나에게 모든 것은 너무나 권태로웠다. 점차 나는 유능하지만 까다로운 놈으로 양키들과 한국군 쪽에 인식이 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심한 안개가 끼어 있었다. 강화도의 기후적 특징 중에 하나는 지독한 안개였다. 섬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강과 바다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맑게 개어있는 날보다 안개로서 시작되는 날이 더 많았다고 기억이 된다. 새벽이면 안개는 소리 없이 다가와 모든 것을 감싸곤 했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어와 그것들을 헤쳐놓고 나무 잎사귀에 떨어져 방울방울 맺히는 미세한 물방울로 만들어 놓을 때까지 그 부드러운 기포는 새벽이면 우리의 뺨을 언제나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날 야간 근무를 끝내고 막사로 내려가려고 산등성이를 돌았을 때 안개 속을 움직이는 누군가를 보았다. 황중사였다.
그가 자그마한 헝겊 보따리를 들고 후미진 산 기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기에 몸이 몹시 피곤했지만 평소 그에 대해 가졌던 강렬한 호기심 때문에 산을 뛰어올라 그의 뒤를 따라가 보았다. 황중사는 뛰듯이 빨리 걷고 있었다. 꽤 긴 시간을 따라간 것 같다. 그의 걸음은 몹시 빨랐다. 평소의 느릿느릿 걸어다니던 흐리터분한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숨을 헐떡거리며 고개를 오르고 산등성이를 넘었다. 결국 안개 속을 더듬듯이 따라가고 있던 나는 몇 번인가 그의 모습을 놓치다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부근에 와서는 그를 완전히 놓쳐버렸다. 안개 속에서 지뢰밭 부근을 헤맨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기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급작스럽게 산을 뛰어 올랐기에 숨이 턱에 찼다. 나는 풀숲에 쪼그리고 앉아 숨을 돌리면서 담배를 피워 불었다. 담배 연기가 수초처럼 피어올랐다. 한동안 숨을 돌리고 몸을 일으켰을 때 나는 안개 속을 흐르는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그것은 향냄새였다. 산속의 향냄새라니. 나는 머리를 기웃거리며 개처럼 냄새를 따라갔다. 안개가 점점 거쳐가고 있었다. 냄새를 따라가던 나는 산기슭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없었다. 황중사가 자그마한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무덤 앞에는 한지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촛불과 향이 켜져 있었을 뿐 아니라 붉고 푸른 과일과 어포도 놓여 있었다. 제상 같았다. 돌덩이처럼 앉아있던 황중사가 정중하게 제배를 올렸다. 절을 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엄숙해 보였기에 평소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점점 호기심이 커져갔기에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서서 그를 관찰했다. 그의 모습은 가장 엄숙한 일을 하는 제주의 모습이었다. 장난처럼 그를 관찰하던 나는 점점 그의 진지한 얼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바라보던 나의 등에 진땀이 흘렀다. 시간이 흘렀고 의식이 끝났다. 나는 소리 없이 몸을 돌려 그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때 그가 나를 불렀다. 나무 뒤에 있는 게 누군가? 일로 나와 보게. 나는 그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보더니 그는 전혀 뜻밖인 표정이었다. 그는 전혀 나를 처음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그에게로 다가갔다. 눈을 껌뻑거리던 그가 느릿한 말투로 물었다. 자네는 미군인가? 내가 고개를 흔들자 그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통역병? 카투사입니다. 무심히 나를 바라보던 그가 술잔을 건네왔다. 소주는 차고 달았다. 궁금증을 못 이기고 내가 물었다. 누구의 묘입니까? 황중사는 저 멀리 강의 대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나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허공의 무엇을 쫓고 있는 것처럼 무심해 보였다. 그가 말했다. 나는 한때 자네처럼 미군복을 입고 있었던 때가 있었지. 월남에서. 다 쓸데없는 짓이었지. 미망이야.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산속의 새들이 새벽의 공기를 차고 푸드덕거리며 등성이를 넘어갔다. 이슬방울이 후드덕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자네 한고조라는 새를 아나? 한고조라뇨? 처음 듣는 새 이름이었다. 원래 새 같은 것에는 문이 아닌 나였으나 그것은 더더욱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이었다. 그러나 그는 별다른 설명도 없이 말을 이어나갔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군대 생활 20년일세. 미군복을 입은 자네를 보니 월남에서의 내 모습이 생각나는군. 아까 자네가 저 숲속에서 나타났을 때 나는 착각이 아닌가 했네.
월남에서의 내 모습을 보는 듯 했지. 그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멀리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한참 시간이 흘렀다. 우리에게는 둥지가 없어.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나는 그것만 생각했네. 그러다 이제야 겨우 깨달았지. 부쩍 발가락 하나 겨우 잡은 폭이야. 어리석은 물건이지. 황중사는 점점 술에 취해갔다. 그의 눈동자가 정체를 잃고 풀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산을 내려가려고 발을 떼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심하게 취했는지 발걸음을 허공에 짚어 내리는 듯 했고 마침내 그의 몸이 건불처럼 쓰러져 산기슭을 굴러내렸다. 나는 급히 뛰어내려가 그의 몸을 부축했다. 그가 나를 뿌리쳤다. 그리고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마디 한마디씩 말을 이어갔다. 놔라. 나는 이 군복이 싫어. 이 바다 냄새 나는 옷을 입고 20년 전에 나는 개같이 살았다. 저 무덤 속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아? 저게 내 둥지야. 내가 묻혀 있지. 띠엔이 묻혀 있고 그녀의 자식이 묻혀 있고 우리 어머니가 묻혀 있고 내 마누라가 묻혀 있고 순이가 묻혀 있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광인 같았다. 그는 헐떡거리며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해 나갔다. 흙투성이가 된 그의 모습이 점차 끔찍스럽게 변해갔다. 중열된 눈을 번들거리며 빈사의 환자처럼 흐느적거렸다. 황중사는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무서운 것을 피하는 어린 아이처럼 몸을 흔들어댔다. 나는 속으로 재수없게 걸려들었다고 씨발을 연신 읊어대며 투덜거렸다. 그가 무슨 신음처럼 말을 이어갔다. 나는 쏘고 싶지 않았어. 술 탓이야. 벽 속에 그 계집 아이가 있을 줄은 진짜 생각도 하지 못했어. 내 탓이 아니야. 누구라도 쏘았을 거야. 띠엔, 그 어린 계집 아이는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전쟁이 죽인 거야. 그는 울고 있었다. 무엇이 저 강철 같은 사나이의 굵은 동아줄 신경에 흠집을 냈을까? 나는 그것이 궁금했다. 황중사는 이제 그의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풀섭해 엎드려 있었다. 야간 근무를 섰기에 몹시 피곤했지만 나는 그 자리를 뜰 수 없었다. 근처의 지뢰밭 표지를 받기 때문에 술 취한 그를 그 자리에 홀로 있게 한다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었다. 그가 계속 찌꺼려댔다. 새를 찾아야 해. 나의 새를. 새를 찾아서 둥지로 데려와야 해. 새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안개가 햇살에 녹아내리며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주병장에게 그날 일들을 이야기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였다. 그 일주일 동안 나는 몹시 바빴다. 장비를 떠맡을 인수자들이 도착했기에 작동 요령과 보안을 교육시키기에 계속적인 통역이 필요했다. 그날로 일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저녁 시간에 시간이 났다. 주병장은 배식을 마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아무 말도 없이 식당 보일러 뒤에서 반쯤 남은 소주병을 찾아가지고 왔다. 물컵에 한 잔을 부어 마시고 나에게 잔을 내밀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을 응시했다. 한참 후 그가 말했다. 불쌍한 사람이여. 내가 좀 알아. 3년 동안 내 밥을 먹었으니까. 내 쫄병 때 일이 있었어. 내가 첫 휴가를 나가 사고를 쳤었어. 술이 좀 과해서 민간인들하고 시비를 했던 것 같아. 헌병대에 넘어갔는데 영감이 꺼내줬어. 최소한 군기교육대에는 가야 했는데 영감은 귀대를 하지 않고 이틀 동안 날 데리고 누구를 찾아다니더라고. 꼼짝없이 이틀 동안을
영감을 따라다녔지. 나중에 알고 보니 마누라를 찾고 있더라고. 그날 주병장은 황 중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해주었다. 중사는 절사람이었다는 것. 어린 시절 피난민이었던 아버지가 동두천 부근에서 미군 포 훈련장에서 포탄 껍질을 주워다 먹고 살았는데 불발탄을 잘못 분해해서 폭사했다는 것. 어머니는 도망가고 불황아로 기지톤 부근에서 떠돌았는데 우연히 절에 들어가 불목헌이가 되었다는 것. 성장해서 군에 들어와 직업 하사관이 되어 월남전에 경기가 좋을 때 한몫 잡으려고 지원했다는 것 같은 것들이었다. 월남에서 좀 챙겼나 봐. 다낭에서 PX 인사계를 하면서 팔아 조진 것 같더라고. 근데 영감이 접적 지역에서 쌕쌕집에 갔다가 사고를 친 것 같다. 그쪽 여자 하나에게 푹 빠졌던 것 같더라고. 여자에게 빠져? 그려. 남편이 해방 전선에 나가 죽은 과부여. 그런데 황중사가 취중에 하는 주정을 들어보면 외박 중에 상황이 걸렸는데 그때 사고를 친 것 같아요. 아마 벽 뒤에 있던 애를 쏜 것 같아요. 그는 미국에서 월남 파병전에 사귀던 부대 부군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가 그의 영혼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영혼을 눌러오는 장막을 피하기 위해 그는 술을 마셨고 급속히 알코올 중독이 되어갔다. 그 여자하고 사이에 애가 하나 있었어. 근데 애도 정상이 아닌 것 같더라고. 날 때부터 뇌성마비인가 하는 병에 걸렸던 모양이요. 영감이 매일 술 먹고 치고 때리고 부시고 하니까 결국 여자가 못 견디고 야밤 도주를 했지. 영감은 그때 마누라를 잡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품고 있었어. 황중사는 애를 고아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미친 듯이 여자를 찾아다녔다. 세월이 흘렀고 영감도 나이를 먹어갔다. 주병장이 마지막 잔을 털어넣으며 말했다. 엇보여. 눈이 왔다. 강화도의 겨울은 눈으로부터 시작됐다. 엄청나게 쏟아져 내린 눈으로 길이 막히고 눈의 무게를 못 이긴 나뭇가지가 찢어져 내렸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서면 온통 강산을 뒤덮은 눈으로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선을 잃어버리고 둔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산기슭을 깎아 만든 연병장에서는 해병대 사병들이 아침마다 위통을 벗고 눈을 치우고 있었다. 눈은 거의 매일이다시피 내렸고 우리들은 매일 새벽 제설 작업을 해야 했다. 북쪽에서 지저대는 스피커도 눈 때문인지 조용했다. 철수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이전 작업은 거의 끝나갔고 마무리 작업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밤이 늦도록 나는 침대 위를 뒤척이며 공상을 했다. 그러다 새벽녘이 가까워 잠이 들면 언제나 꿈을 꿨다. 때로는 사유어가는 황혼역의 지평선으로, 때로는 잦아드는 여명의 희뿌판 어둠 속으로 그 새가 날아올랐다. 그 새, 언젠가 오랜만의 외출을 나가 책방에 들렀을 때 대사전에서 찾아본 인도의 대설산에 산다는 그 전설의 새가 날아오르곤 했다. 밤이 깊으면 추위에 떨어 밤이 새면 집 짓겠다고 울다가도 날이 밝으면 모두 다 잊고서 무상한 이 몸에 집은 지어서 무엇하리 하면서 하고 매일 같은 업보를 되풀이한다는 새. 꿈속에서 나는 언제나 안타까움에 목이 갈라지는 것 같았다. 갈라지는 갈증에 손을 뻗어 새를 잡으려고 하면 새는 가지를 떠나 머나먼 창공을 향해 느릿한 날개짓을 하며 날아올랐다. 새벽에는 언제나 그렇게 미망 속을 헤매었고 나는 충혈된 눈으로 아침을 시작하곤 했다.
기지 철수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자 미군 통신대 팀은 원대 복귀한다는 기대감에 모두들 들뜬 기분이었다. 미군들은 술도 여자도 없는 DMZ 생활을 지겨워하고 있었다. 모두들 단조로운 그곳 생활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복무 기강이 조금씩 해이어져 갔고 일과 후에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갔다. 우리가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을 때 엔지니어 팀장은 용산에 있는 자신의 애인에게 뻔질나게 전화를 해대고 있었다. 허니, 어쩌고 하면서 전화질을 해대는 것을 나도 막사 안에서 몇 번 들었을 정도였다. 철수가 이틀 전으로 다가왔을 때 팀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화도로 자신의 애인을 불러들였다. 나는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날 밤도 나는 꿈속에서 새를 보았다. 느릿하게 날아가는 그 삐쩍 마른 초라한 새는 나의 온 밤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 그날따라 바람은 몹시 심하게 몰아쳤고 눈발은 하늘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 나는 그날 무전기를 담당했었다. 아침부터 기상 보고와 회선 체크로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무전기 앞에서 중대와의 교신에 시간을 보냈다. 점심때가 되어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하려고 막사로 내려왔을 때 나는 팀장에게 인근 마을에 함께 가줄 것을 요청받았다. 마을에 자신의 애인이 와 있는데 지리를 모르니 동행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지프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녀는 은빛 선글라스를 끼고 마을 어귀에 서 있었다. 의정부 기지에서 숱하게 보아온 양공주들과는 다른 인상이었다. 머리를 물들이지도 않았고 옷을 야하게 입고 있지도 않았다. 용산에서부터 먼 길을 온 탓인지 여자는 지친 인상이었다. 하지만 선글라스 탓에 표정을 알아볼 수는 없었다. 나는 오전 근무에서 신경을 많이 쓴 탓인지 피곤했다. 어찌됐건 모든 것은 나의 관심 밖이었다. 눈발은 그쳐 있었고 겨울의 대기는 얼음같이 투명했다. 모든 것은 손대면 깨져버릴 것 같은 경질의 유리처럼 극명해 보였다. 팀장은 여자를 발견하자 환호성을 지르며 미국인답게 호들갑을 떨었다. 그때 나는 마을 어귀에 있는 술집 문을 열고 나서는 황중사를 보았다. 그는 오늘도 아침부터 술에 잠겨 있었던 것이다. 중사는 비틀거리며 우리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부릅뜬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우리 앞을 지나쳐 산등성이로 걸어 올라갔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새를 보았는가? 여자와 팀장이 차를 잡아타고 강화 읍내로 떠나버리고 나서 나는 맥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날 나는 곤죽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깨어 죽은 듯이 자고 있는 나를 누군가가 끝없이 흔들어 댔다. 비번이었기 때문에 나를 깨운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나는 간신히 눈을 떴다. 천만 뜻밖에도 주병장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영감이 목을 맸어. 나는 호흡을 삼켰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병장은 철대 심대의 난간을 붙잡고 얼굴을 부벼댔다. 나는 일어나 침착하게 옷을 입었다. 내가 물었다. 어디야? 그의 둥지. 나와 주는 산등성이를 넘어 묘 앞으로 다가갔다. 이미 헌병대에서 나와 그의 시선을 수습하고 있었다. 담가에 실려있는 중사는 평온한 얼굴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 있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주와 나는 산기슭을 돌아 내려왔다. 허탈했다. 우리는 산 중턱에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주가 나에게 뭔가를 내밀었다.
뭐야? 전보. 나는 구겨진 전보를 펴들었다. 중사의 딸이 죽었다는 속전이었다. 나와 준은 묵묵히 앉아 연거푸 담배를 피워버렸다. 해가 떠올랐고 안개가 쓰러지고 있었다. 철수하기 전날 밤, 북풍이 밤새껏 몰아쳐서 막사를 날려버릴 것처럼 흔들어댔다. 그날 밤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묵묵히 침대에 누워 바람이 잦아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저막 끝에서 새가 날개짓하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나는 막사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때 나는 보았다. 작은 나래를 저으며 새벽 안개 속을 느릿하게 날아오르는 새를.